결혼 4년 차를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36살의 회사원. 정우와 33살의 요식업 매장 매니저 서연이었죠. 둘은 극적인 사랑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부부였어요. 친구들이 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커플이었지만 정우와 서연은 그런 일상이 주는 안정감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서연의 생활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매장 마감 점검이 늘어났다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어요.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호출이 잦아졌죠. 서연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급히 나가곤 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요식업이 원래 바쁜 업종이니까요. 게다가 서연이 일하는 매장이 최근 리뉴얼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은근히 가리는 듯한 태도도 보였죠. 예전엔 정우 앞에서 자유롭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통화도 했는데 최근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몇 번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확신이 없어서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괜한 의심으로 서연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부부 사이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미세한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저 일시적인 바쁜 시기겠거니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죠. 서연도 곧 여유가 생기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우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는 늦잠을 자다 깨어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에는 공유 앨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이 최근 다녀온 여행 사진이나 일상을 올린 거겠거니 생각하며 무심코 알림을 눌렀어요. 평소처럼 서연이 찍은 음식, 사진이나 매장 풍경 같은 게 올라왔을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사진을 본 순간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엔 모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상의가 흐트러진 채로 한 남자의 팔에 기대어 있었죠. 남자의 팔에는 눈에 띄는 문신이 있었고 배경은 분명히 모텔 특유의 벽지와 조명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확대해보고 또 확대해봤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서연이었습니다. 정우가 너무나 잘 아는 서연의 얼굴이었고 서연이 즐겨 입는 옷이었으며 서연의 머리 스타일이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릴 뻔했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촬영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위치 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죠.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우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새벽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죠.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서연의 모습이 정우에겐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서연이 맞나 싶었어요. 서연은 정우가 소파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서연에게 내밀었죠. 화면엔 여전히 그 사진이 떠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정우는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뭐라도 설명을 해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서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예전에 찍어둔 건데 공유 앨범이 자동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했어요. 최근 일은 아니라는 거였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서연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사진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촬영 날짜를 가리키면서 말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는 날짜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건 휴대폰 설정이 잘못된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자동 날짜 설정이 이상하게 된 적이 있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위치 정보까지 확인한 상태였어요. 사진을 찍은 장소가 서연이 근무하는 매장 근처 모텔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 위치는 뭐냐고 말이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변명이 나왔어요. 매장 직원들이랑 회식을 했는데 너무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김에 장난으로 찍은 사진일 거라고 덧붙였죠. 정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랑 모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을 장난이라고 말하는 그게 말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죠.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정우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한 표정이었죠. 잠시 후 정우가 나왔을 때 손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공유 앨범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사진을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각은 오후 2시 37분이었죠. 정우는 서연에게 물었어요. 그날 오후 2시에 회식을 했냐고 말입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죠. 정우는 계속해서 사진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위치 정보를 지도에 띄워서 정확한 장소를 확인했어요. 서연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텔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죠.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매장에 납품 오는 업체 직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덧붙였죠. 정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는 사람이랑 모텔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 말을 해도 정우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변명을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거짓말은 관계의 파국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우는 노트북을 닫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각자 생각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을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뼘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이 되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매장으로 나갔죠.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은 어제와 전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소리 지르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오히려 서연이 더 조심하게 만들어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우는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라고 말이죠. 회사에 도착한 정우는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서연의 동선을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어요. 우선 집에 있는 서연의 물건들을 조사해야 했죠. 평소 서연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체크카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로 신용카드를 쓴다고 했지만 정우는 혹시 모를 거래 내역이 그 체크카드에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정우는 서연이 매장 근무 중일 때를 이용해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서연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화장품과 액세서리 사이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서연이 들고 다니는 지갑이 아니었죠. 안을 열어보니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었어요. 정우는 카드를 꺼내 카드사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다행히 서연과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고 있어서 접근이 가능했죠.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2달간 여러 차례 모텔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거든요. 레스토랑 결제도 있었는데 정우와 함께 간 적이 없는 곳들이었어요. 정우는 결제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죠. 그리고 자신의 달력 앱을 열어서 그날 서연이 뭐라고 말했는지 떠올려 봤어요. 대부분 매장 마감 점검이나 재고, 조사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시간을 보니 오후 시간대가 많았어요. 서연이 말한 것처럼 밤늦게 일한 게 아니라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었던 거죠.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됐거든요. 다음으로 정우는 공유 앨범의 원본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도 꼼꼼히 살펴봤죠. 서연이 올린 사진들 중에 이상한 점이 더 있는지 찾아보려 했어요. 다행히 그 사진 한 장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백업했죠. 촬영 시간, 위치 정보. 심지어 사진을 찍은 기기 정보까지 저장했어요. 나중에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우는 클라우드에도 별도로 백업해뒀습니다. 이튿날부터 정우는 서연의 출퇴근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말하는 근무 시간과 실제 귀가 시간을 비교했죠. 서연은 보통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나 2시였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어요. 서연은 마감 정산하고 청소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된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정우는 매장 영업 시간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일하는 매장은 밤 10시에 영업이 끝났거든요. 정우는 서연이 자주 언급했던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서연이 가끔 집에서 그 사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납품 일정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었죠. 정우는 서연의 휴대폰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서연이 무심코 흘린 말들을 기억해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민석이라는 것, 팔에 문신이 있다는 것.
30살쯤 됐다는 것 같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 속 남자의 팔에 있던 문신을 떠올렸어요. 독특한 패턴의 문신이었죠. 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말한 그 납품업체 직원이 사진 속 남자일 거라고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정우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평소처럼 서연을 대했죠. 서연은 정우가 사진 이후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금씩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엔 모든 증거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사진 정보, 근무 시간, 불일치 납품업체 직원의 신원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죠. 정우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확신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정우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정우는 연차를 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죠. 그날은 서연이 오후 3시 출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정우는 점심을 먹은 후 차를 몰고 서연의 매장 근처로 향했어요. 매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정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오후 2시쯤 서연이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정우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매장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연과 함께 있었죠.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정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팔을 보니 반팔 티셔츠 사이로 문신이 보였어요.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문신이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두 사람은 매장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카페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서연과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고 자주 웃었습니다. 서연이 남자의 팔을 가볍게 치는 모습도 보였죠.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30분쯤 카페에 있던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급히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갔죠. 서연과 남자는 큰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가끔 서로의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걸었어요.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턱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두 사람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모텔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정말로 모텔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남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 모텔 앞에 섰어요. 남자가 먼저 입구로 들어갔고 서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전혀 어색함이 없었죠. 마치 여러 번 와본 곳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정우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것도 힘들었죠. 정우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모텔 간판과 입구도 함께 찍혔죠. 정우는 사진을 찍고 나서 그대리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았던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카드 결제 내역도 사진 속 모습도 모두 진짜였던 겁니다. 서연은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정우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결혼 4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을 사랑했고 믿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우는 눈물을 닦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의심이 일주일간의 조사를 거쳐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렸죠. 정우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서연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정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입력했죠. 정우는 사흘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서연이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죠. 정우는 노트북에 폴더를 만들어 증거들을 분류했습니다. 공유 앨범에 올라온 모텔 사진과 메타데이터, 체크카드, 결제 내역, 스크린샷, 현장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 모텔 출입 장면까지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정우가 모은 증거들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죠.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우는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증거 파일들을 프린트했죠. 사진들과 결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서연이 들어올 때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죠.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파일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 반대편에 앉았죠. 정우는 테이블 위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공유 앨범에 올라온 모텔 사진이었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사진 옆에 출력한 메타데이터를 보여줬죠. 촬영 날짜, 촬영 시각, 위치 정보가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어요. 서연이 그날 매장 마감 점검 때문에 늦는다고 문자를 보낸 시각과 사진 촬영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내역이었죠. 최근 2달간의 모텔 결제 내역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총 8번의 결제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돼 있었죠. 정우는 각 날짜 옆에 서연이 보낸 문자 내용을 함께 출력해뒀어요. 매장 재고 조사, 납품업체 미팅, 갑작스러운 본사 점검 같은 핑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시간을 보면 모두 오후 시간대였어요. 서연이 말한 업무 시간과 전혀 맞지 않았죠. 서연은 파일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납품업체 직원이 친밀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그 사진을 서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네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사진 하단에 표시돼 있었죠. 서연은 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납품업체 직원의 신원 정보가 담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름과 나이. 회사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민석이라는 이름과 31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그가 일하는 업체 이름까지 모두 조사해뒀죠.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는지 정확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우는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죠.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3달 전부터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였는데.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정우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흔들렸을 뿐이라고 했죠. 민석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그만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런 변명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든 배신은 배신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상간남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덧붙였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정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그런 서연을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우도 눈물을 흘렸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정우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금요일 밤 이후로 서연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서연은 주말 내내 집 안을 서성이며 정우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정우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우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정우는 바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매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 주문을 받다가 실수하기 일쑤였죠. 동료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은 오늘 볼 수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서연은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한테 들켰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냥 바쁘다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은 휴게실 구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의 회사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발송한 내용 증명이었어요.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는 내용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민석은 서류를 받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우가 모든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서연도 답을 할 수 없었죠. 전화를 끊은 민석은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사로 온 법률 서류 때문이었어요. 민석의 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말이죠. 민석은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개인 사생활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거래처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연이 일하는 매장이 민석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거든요. 상사는 당분간 그 거래처 담당에서 빠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석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서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장 점주가 서연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어요. 최근 개인적인 문제가 있냐고 말이죠. 납품업체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서연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부정했지만 점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후 매장 팀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최근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죠. 손님 응대 실수가 잦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팀장은 개인 사정이 있으면 휴가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게 사실상 압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상간남 소송도 함께 진행됐죠.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정우와 서연은 법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초췌한 얼굴로 정우에게 다가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죠. 조정 과정에서 서연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정우 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서연은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도 법원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간남 소송 때문이었죠. 회사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며 민석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거래처 담당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민석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법정에서 민석은 정우를 마주했어요. 정우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죠.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정우는 거절했어요. 끝까지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매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동료들도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눈치챘거든요. 점주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휴직을 권유했습니다. 이번엔 거의 강요에 가까웠죠. 매장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잠시 쉬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결국 한 달 휴직계를 냈습니다. 사실상 그만두라는 압박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2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어요. 정우의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죠. 서연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은 정우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 4년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정신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죠. 서연은 이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석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민석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회사에서는 이 소식이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동료들은 민석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민석은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상사는 민석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사 입장에서 계속 민석을 주요 업무에 배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민석은 그게 사실상 퇴사 권고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고, 앞으로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 배치를 기대할 수도 없었죠. 상사는 민석의 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쉽다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지난 4년간의 회사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있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민석은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봐야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서연도 결국 매장을 그만뒀습니다. 한 달 휴직 후 복귀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점주는 서연을 보며 불편한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팀장도 서연에게 업무를 배정할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 서연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매장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결국 서연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점주는 서연의 사직서를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했죠. 서연은 6년 동안 일했던 매장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대부분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유니폼을 반납하고 개인 사물함을 비웠어요. 6년의 시간이 한 개의 박스에 담겼습니다. 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뒤를 돌아봤죠. 익숙했던 공간이 이제는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걸음을 옮겼어요. 민석과 서연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진 일상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민석은 새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전 직장에서 제대로 된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였어요. 민석은 하루하루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독촉장도 계속 날아왔어요. 민석은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석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그저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했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건네줬습니다. 서연도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이전 직장을 왜 그만뒀느냐는 질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개인 사정이라고만 대답했지만 면접관들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죠. 경력이 있었지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점점 지쳐갔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그때 민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정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만약 그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면 같은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죠. 민석은 서연에게 연락하려다 말았어요. 연락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더 줄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민석을 떠올리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과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직장도 잃고, 신뢰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정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죠.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답장했어요. 만날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지만 정작 정우를 마주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정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우는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죠. 정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한다고,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말했죠. 다시 잘해볼 수 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죠. 하지만 정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많이 생각해봤다고 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서연이한테 부족한 게 있었나 싶어서 수없이 돌아봤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났다고 했습니다. 공유 앨범에 올라온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정우가 느꼈던 배신감과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런 감정을 안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후회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다고 했죠.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난 신뢰는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은 정우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한 걸음 물러섰죠. 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카페를 나온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고민했고 이게 최선이라고 확신했죠. 정우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4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과거가 됐습니다. 정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었고 업무에도 더 집중하려 노력했죠. 아직 마음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연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이미 짐을 빼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죠. 함께 골랐던 가구들,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걸려있던 벽, 모든 게 그대로인데 뭔가 크게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공유 앨범에 실수로 올린 단 한 장의 사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그 사진만 올리지 않았다면, 아니 애초에 민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우와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고 깨진 신뢰를 복구할 수도 없었어요. 서연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었죠.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서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남겨진 서연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새 보금자리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정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죠. 정우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로 한 거죠. 정우는 짐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한편 서연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정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물을 흘렸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죠. 자신이 만든 결과를 책임지고 견뎌내야 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거실은 더욱 텅 비어 보였죠.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공유 앨범에 올라간 단 한 장의 사진, 그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고 직장을 잃게 만들었으며 신뢰를 송두리째 파괴했죠.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린 뒤였죠. 서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치러야 할 대가였고 선택의 결과였어요. 단 한 장의 사진이 만들어낸 파국, 그 끝에는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